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나라 당나라의 정치사적인 기본 흐름, 그 기본적인 흐름을 토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당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수나라 당나라의 정치, 제도,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수나라 당나라를 우리가 시대 순서대로 왕들을 중심으로 수문제와 양제, 당태종, 당현종, 당고종 이런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나라 당나라의 정치사적인 흐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흐름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화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서 내용이 연결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나라의 정치 제도는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이 당나라 때부터 율령체제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을 써요. 자, 뭐가 완성되었다고요? 율령체제. 여기서 이제 율령이라고 하는 건 합성어인데요. 율은 형법.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이제 벌을 주는 형법을 말하고요. 령은 행정법을 말합니다. 뭐 세금을 얼마로 걷는다든가 뭐 이런 제도와 관련된 행정법을 말해요. 형법과 행정법 이 모두를 아울러서 율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법적인 체제를 율령체제라고 하는데 이게 당나라 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전에는 법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전부터 당연히 춘추 전국 시대부터 진나라, 한나라, 뭐 수나라 이렇게 위진남북조 나라들마다 다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적인 체계를 통치체제에 걸맞게 정비하고 완성한 게 당나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유하자면 한국사에서 성종이 경국대전을 만들면서 조선의 통치체계가 정비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나라가 완성시킨 율령체제는 동아시아 각국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이제 율령체제에서 대표적으로 이 중앙과 지방에 대한 통치 방식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중앙은 삼성육부, 지방은 주현제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 삼성육부 시스템은 어떤 거냐? 설명을 드리면 개념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여러분이 작년에 한국사 공부할 때 조선시대에서 배웠던 의정부 서사제를 떠올리시면 되게 편합니다. 의정부 서사제가 뭐예요? 국가의 최고 회의기구인 의정부에서 삼정승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심의하고 회의를 하면 그걸 이제 왕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럼 그 왕이 결정해준 내용이 육조에서 실행되는 이게 의정부 서사제였죠.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자, 이 삼성육부도 어떤 개념이냐? 황제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과 육부가 있습니다. 삼성은 세 개의 성을 말해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중서문화 상서.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삼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육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에서 이제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심의하고 회의를 합니다. 의정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이제 심의하고 회의를 하면 이걸 이제 황제가 결정을 내려주는 거야. 진행시켜 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육부가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심의하고 회의한 내용을 황제가 결정해주면 육부가 실행에 옮긴다 라고 하는 이 시스템, 이게 바로 삼성육부인데 이 시스템이 이제 우리 한국사에도 큰 영향을 주죠. 고려가 이성육부였고요. 발해도 명칭과 역할의 독자성은 보이지만 이 삼성육부 시스템을 받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발해사 공부할 때 발해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부분,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부분 할 때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부분에서 삼성육부 시스템과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본따서 발해 수도 성경성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주현제는 여러분 9년제를 좀 더 발전시킨 거예요.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9년제가 뭐죠?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제후가 아니라 왕이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서 그 지방관이 9년을 다스리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였죠. 이 지방관을 통해서 국가가 군과 현에 있는 백성과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지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9년제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런 이제 상황이 변하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해서 9년을 주현으로 좀 다듬은 것뿐이야.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전국을 주와 현 나누어서 왕이 임명한 관리를 보내서 국가가 백성과 토지를 직접 지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민 지배인데요.
이 농민 지배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물어보던데요, 여러분들. 이 함동역 부양 주연제는 수나라 문제가 정비를 한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 정비를 한 거를 당나라가 이어받은 겁니다. 자, 이 농민 지배는 북위부터 이어져 오는 남북조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시스템인데, 자, 모든 기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균전제. 자, 균전제가 뭐였죠? 네, 토지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농민들에게. 그럼 토지를 나누어줘서 이 농민들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자영농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토지 소유, 지방 세력들의 대토지 소유를 견제하고 농민들을 자영농으로 만들어서 생존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균전제예요. 이 균전제는 누가 처음 시행했죠? 북위. 화북지방을 통일한 선비족의 나라 북위. 그 북위에서 하나정책을 시행했던 효문제가 시행했던 게 균전제입니다. 이 균전제는 역사적인 의미가 되게 깊어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개념은 주나라에서부터 존재했습니다. 주나라에 무슨 제? 정전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 정전제는 실제로 실행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원시적인 시족 공동체에 그 시족 공동체의 원시적인 토지 공유 관습을 문서화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혼자만 과거로 돌아가길 원했던 왕망이 이제 신나라를 만들고 토지를 국유화시키고 매매를 금지했던 왕전제로 이 정전제를 현실로 구현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것도 실패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북위 때 와서 효문제에 의해서 진짜로 국가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균전제가 시행이 된 거야. 이게 이제 수나라, 당나라에도 그대로 계승이 된 겁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서 자영농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농민들을 자영농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국가는 농민들에게 뭘 마음껏 거둘 수 있죠? 세금을 마음껏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세금을 조용조라고 그래요. 조가 토지, 그리고 이제 용이 노동력, 그 다음에 조가 또 특산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곡물, 특산물을 거둔 게 조용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에 꼭 체크해 두세요. 조용조는 과세는 과세인데 무슨 과세? 균등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동일한 양을 걷는다는 거야. 그 말은 사람들 간에 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빈부격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경제 상황으로 보고 똑같은 양의 세금을 균등하게 국가가 걷어가는 거야. 왜? 균전제가 시행됐잖아. 국가가 모든 농민들에게 지금 균등하게 뭘 나눠주었죠? 토지를 나눠주었죠. 이렇게 토지를 나눠줬으니까 국가는 이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국가에서 너희 농민들에게 모두 다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으니 너희들 간의 빈부격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너희들에게 세금을 동일하게 균등하게 걷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빈부격차 존재하죠. 어떻게 존재하지 않겠어요. 다만 국가가 이제 균전제라는 시스템에서 이념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야. 우리가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했으니 이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받은 농민들은 모두 동일한 경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거둔 다음에 이 농민들을 뭐로 불러들이는 거야? 군대로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게 부병제예요. 농병일치. 자영농을 병사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북위, 수나라, 당나라를 떠받드는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들의 국력의 원천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은 사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의 시스템은 그쵸, 균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니까 균등하게 세금도 거둘 수 있는 거고 농민들을 군대로도 끌고 올 수 있는 거야. 이 말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히 분배하는 이 균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이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뭐가 터집니까? 당나라 현종 때 안사이난이 터져요. 절도사에 의한 알록산과 사사명에 의한 반란이 터지게 됩니다. 이 안사이난으로 당나라 중앙정부는 비록 당나라가 멸망하진 않았어요. 이 이후에도 150년 정도 지속이 더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사이난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전기 후기라고 하지만 멸망하진 않았지만 당나라는 이때 중앙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게 안사이난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가져가느냐, 이 되게 유명한 그래프예요. 시험에도 나오는 그래프인데 당나라의 인구수의 변화입니다. 자, 갑자기 당나라의 인구수가 확 줄어드는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이 바로 안사이난이야. 그럼 선생님 설마 907만호가 193만호로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물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사이난으로 국가가 행정력이 마비가 된 거야.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 이 호적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집계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들아. 뭐 이렇게 정도로 중앙정부가 심각하게 붕괴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국가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균전제를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래서 이제 또 한 나라 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국가가 농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지방에 힘 있는 사람들이 대토지를 겸병하면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농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이 되거나 또들이가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국가가 균전제를 통해 농민들을 육성해주지 못하니까 이 지방에 힘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독점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장원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돈 많고 힘 있는 이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해서 드넓은 장원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농민들은 토지가 이제 다 뺏기고 소작농이 되거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균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장원제를 통해서 이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대토지 소유, 토지의 소유가 이제 특정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그죠? 이제 균전제는 무너진 겁니다. 더 이상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해주지 못하고 장원이 확대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몇몇 지방의 세력가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국가는 과거 균전제가 남아있을 때처럼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경제 수준으로 보고 동일한 토지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균등하게 관리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 토지를 못 나눠주잖아. 이러니까 이제 국가도 인정해야 돼. 뭐가 생겼다는 것을 빈부격차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빈부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우린 더 이상 균전제 못해. 너희들에게 땅 못 나눠줘. 이제 우린 인정할게. 너희들 사이에 빈부격차,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거 인정할게. 그러니까 이제 세금도 어떻게 거둘 거야? 균등과세가 아니라 차등적으로 거둘게. 차등과세로 넘어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등과세를 바로 양세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안사이 난 이후에 균전제가 무너지고 조용조, 균등과세인 조용조가 빈부격차를 인정하는 차등과세인 양세법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양세법을 이제 제안한 사람이 양염이라는 관리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설마 이 양염이라는 관리 이름을 따서 양세법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왜 양세법이냐면 양, 두 번, 두 양자, 세금, 1년에 양, 2번 세금을 걷는다 이거예요. 언제 걷냐? 여름에 걷고 가을에 건다. 그래서 걷는 시기에 따라서는 하세와 추세라고 하기도 해요. 여름과 가을에 2번 세금을 걷는다. 그리고 걷는 기준으로는 지세와 호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 땅을 기준으로 호, 사람들의 머릿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름과 가을 1년에 2번 지세와 호세를 차등적으로 걷는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유명한 말이 요거예요. 빈부격차를 인정하고 이제 보유한 자산,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하겠다. 보유한 자산에 따른 차등과세.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농민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니 세금도 균등하게 거둘 수 없고 또 하나 어디에 데려갈 수가 없죠? 군대에 데려갈 수가 없죠. 먹고 살게 못해주니까. 이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농병일치 제도인 부병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방의 실권자인 절도사들에게 알아서 군대를 모으게 하는 모병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돼요. 이러니까 안사이 난 이후에도 절도사들의 힘은 약해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절도사가 뭐였어요? 당나라 현종이 양김이랑 짝짝꿍 하면서 만들어진 관직인데 원래는 지방의 군사권만 책임지는 관직이었지만 점차점차 권한이 늘어나서 정치, 행정, 사법, 과세 이 모든 걸 다 담당했던 게 절도사잖아. 그리고 절도사들이 이제 지방에서 군대까지 스스로 모을 수 있는 거야. 왜? 중앙정부가 더 이상 행정적으로 군대를 보충해주지 못하니까 지방의 절도사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알아서 병사들을 모아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절도사들이 모은 군사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충성할까? 당연히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직업군인이잖아. 모병제는 월급을 주는 절도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 절도사를 위한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사이 난 이후에도 절도사들의 힘은 약해지기는커녕 더 강해지고 결국 당나라가 주전충의 난으로 무너지는데 이 주전충이 누구예요? 절도사거든. 이래서 안사이 난을 전후해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토지를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서 자영농으로 육성해주고 그걸 전제로 농민들의 빈부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으니 그에 따라서 균등하게 과세한다는 조용조와 농민들을 군대에 데려간다는 이 부병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안사이 난 이후로
빈부격차,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빈부격차를 인정하고 대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장원제. 그리고 이에 따라서 빈부격차를 인정을 해서 균등이 아닌 보유한 자산에 따라서 1년에 2번 여름과 가을 지세랑 호세로 세금을 걷는 양세법이 시행되고 직업군인인 모병제가 시행되는 거예요.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장원제, 양세법, 모병제로 바뀌는 이것들 보시고 제가 이 탐구자료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이해될 수 있게 다 실어놨으니까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당나라가 이제 자신이 정복지를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볼 거예요. 당나라가 정복지 어떻게 다스렸냐? 기미정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기미정책. 이 기미정책이 15개정 교육과정으로 나오게 되는데 기미정책의 뜻풀이를 해드리면 여기 나옵니다. 기미정책. 기는 말의 굴레, 미는 소의 곡비란 뜻으로 중국이 이민족을 뭐 하는 정책이에요? 지배는 지배인데 무슨 지배? 간접 지배하는 정책이래요. 도읍을 설치해서 중앙에서도 책임자를 파견하지만 동시에 그 지역의 왕을 지방관을 임명하는 기미정책을 실시했다. 자, 정리하면 기미정책은 당나라가 정복한 지역에다가 뭘 설치한다? 도호부라고 하는 통치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누굴 통해서? 현지의 유력자, 토착 세력을 통해서 직접 지배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 고구려를 보세요.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무너뜨린 다음에 고구려의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죠. 그리고 그 안동도호부의 책임자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이야. 이 연남생이 이제 고구려를 배신을 하고 연개소문 사후에 형제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고구려를 배신하고 당나라에 투항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잖아. 그 연남생을 안동도부의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나라에 협력하는 현지 유력자를 데리고 간접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게 기미정책이에요. 자, 이런 간접 통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당나라의 부담이 줄어들어. 뭔 말이냐면 이 간접 통치의 반대가 이제 직접 통치겠죠. 당나라가 중국이 자신들의 정복지를 직접 통치한 적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나라 황제 우리 무제 기억하시나요? 이 무제가 베트남 남부 남월과 고조선을 정복하잖아. 그리고 이 고조선을 정복한 다음에는 그 지역에다가 4개의 군현 한사군을 설치하고 남월에는 한 구군을 설치하죠. 그리고 직접 지배하려고 하잖아. 이러니까 이제 현지인들이 반발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여러 나라 성장, 부여, 고구려, 옥조동해, 마한진남, 변한 이런 나라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적은 부담으로 더 효과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토착 세력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미정책을 시행했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 기미정책도 안사인한 이후에는 무너집니다. 왜냐면 이 기미정책이 다 좋은데요. 문제가 있어.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이 당나라를 배신하면 어떡해? 그럼 그 짱이란 말이야. 봐봐. 그러니까 이 기미정책을 통한 간접지배, 토착민을 통한 간접지배가 될 거면 그 토착민이 당나라에 협조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당나라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당나라에 반항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근데 안사인난 이전에 당나라가 잘 나갈 때야 이 지방의 토착 세력이 당나라 말을 잘 듣지만 당나라가 맛이 가면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좀 꼬인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럼 이 지방의 토착 세력들이 당나라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안사인난 이후에는 이 지방의 토착 세력을 이용한 간접 지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 당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 이 지방 세력들이 당나라를 막 떠나가거든. 그래서 안사인난 이후에는 이 도호부와 토착 세력을 통한 간접 지배가 안 되니까 이 정복지까지도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는 거야? 절도사들에게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절도사는 중국 그 내부, 중국이 직접 지배하는 그 영토만 지배했는데 중국 땅만 다스리는 그 지방 관리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당나라의 정복지역까지도 이 절도사들이 관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절도사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탐구 자료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당나라의 사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의 사회. 당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배층은 누굴까요? 네, 바로 후보 설명하겠습니다. 문벌귀족이에요. 귀족 중심의 사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문벌귀족들이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독점한다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의문일 거 하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선생님, 문벌귀족이라는 게요.
위진남북조시대 나온 지배층이잖아요. 왜 나왔죠? 그렇죠.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향거리 헌재를 통해서 호족들이 중앙관직을 독점하는 이 현상을 해결하고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가문이 아니라 신분과 능력에 따라 인재를 뽑기 위해서 위나라 조조의 부하 진군이 뭘 시행했죠? 구품중정제를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구품중정제는 추천에 의한 그 관리 등용이나 한계를 벗지 못하고 결국 본래 목적과는 정반대로 호족들이 중앙관직을 독점하는 계기가 되었죠. 구품중정제로 호족들이 중앙관직을 더 심하게 독점을 해서 호족들이 구품중정제를 기반으로 뭐로 성장합니까? 제가 잘못 썼네요. 호족들이 구품중정제를 기반으로 문벌귀족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알다시피 이 구품중정제는 수나라 때 폐지됩니다. 수나라 때 이제 문제가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뭘 시행해요? 과거제를 시행하잖아요. 그죠? 위진남북조 때 관리등용제도인 구품중정제는 수나라 때 과거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과거제는 시험 봐서 관리를 뽑는 거니까 이제 귀족의 시대는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시험 보고 과거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관리가 되는 시대가 열린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 비록 관리등용제도는 이렇게 쓰지 말자. 관리등용제도는 위진남북조 시대 구품중정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관리등용제도는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구품중정제고 수나라부터는 쭉 뭐예요? 시험을 통해 관리를 뽑는 과거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 과거제는 나중에 청나라 말기에 사라질 때까지 무술변법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이제 유지가 돼요. 관리등용 방법으로. 근데 주의할 점. 비록 수나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당나라 계속해서 명나라 청나라까지 과거제가 시행이 되지만 이 당나라 때 시행되는 과거제는 지배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비록 관리등용제도는 위진남북조 시대 구품중정제에서 수나라와 당나라 때 과거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배층은 뭐다? 계속해서 문벌귀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때 과거제가 시행됐지만 지배층은 여전히 문벌귀족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때 수나라 문제가 처음 시행한 과거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1차 지필고사를 본 이후에 2차의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면접을 잘 보내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문제는 이 면접을 누가 주관했냐? 2부. 이 2부가 어디냐면 아까 제가 삼성육부 이야기했죠. 그 삼성육부 중에 하나예요. 우리로 치면은 조선시대 6조에서도 2조에 해당하는 게 2부입니다. 인사팀이에요. 관리를 등용하는 걸 담당하는 인사팀입니다. 이조전랑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인사팀이 2부예요. 인사 등용 담당. 얘네가 이제 면접을 주관을 하는데 면접관으로 당연히 이 2부에 있는 귀족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온 시골 촌놈이야. 한 명은 아버지가 재상이라 어릴 때부터 높은 귀족들이랑 안면을 트고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야. 그럼 면접장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이 시골 촌놈은 긴장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하다가 쫓겨나겠지만 이제 명문 집안의 자녀는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 어릴 때부터 자기 용돈 주고 자기 이뻐해줬던 아저씨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면접이 아니라고 이 친목도모가 되는 거야. 야, 이 누구누구 오랜만이다. 아버지 잘 지내시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면접으로도 가문이 좋은, 문벌이 좋은 귀족들의 자제들이 등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리등용제도는 구품중정제에서 위진남북조 구품중정제에서 수나라 당나라 때 과거제로 바뀌었지만 지배층은 여전히 뭐다? 문벌귀족이다. 여전히 문벌귀족의 특권이 과거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능력 중심의 과거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느냐? 그건 바로 당나라 이후에 들어서는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뭐야? 면접을 2부에서 귀족들이 주관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송나라 때는 면접을 황제가 직접 합니다. 이걸 전시라 그래요. 황제가 직접 보는 면접. 그걸 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관리로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 때의 과거제는 여전히 이부가, 인사 담당인 귀족들의 이부가 과거제를 주관해서 지배층은 위진남북조 시대랑 마찬가지로 문벌 귀족이 계속해서 사회의 지배층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송나라 때 가서야 황제가 과거 시험을 주관하면서 사대부라고 하는 능력 중심의 계층으로 지배층이 바뀌게 됩니다. 포인트예요. 자, 그럼 당나라의 경제는, 농업은 이제 뭐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건데, 이때는 화북 지방에서 2년 3작, 2년 동안 3가지의 작물을 돌아가면서 재배하는 2년 3작이 가능해졌다 라는 거 아시면 되는데, 상업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와요. 자, 뭐가 나오냐면 비전이 나오는데, 이 비전은 너의 비전은 뭐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약속 어음이에요. 어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상공업이 활발해져야 나오는 건데, 상업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져서 이제 거래하는 돈의 규모가 단순히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원, 수백억 단위로 늘어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갑자기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음을 쓰는 거야. 내가 일단 물건 먼저 받고 몇 년, 몇 월, 몇씩, 며칠, 몇 시까지 이 남은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하는 게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음이 등장할 정도로 상공업의 규모가 활발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음인, 약속 어음인 비전이 등장했다. 되게 중요해요. 비전. 그 다음에 상인조합인, 서양으로 치면 길드예요. 상인조합인 행이 등장했다. 비전, 약속 어음인 비전이 출현했다. 상인들의 조합인 행이 출현했다 하면 당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의 조합은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송나라 때 가면 이 상인들의 조합인 행은 당연히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송나라 때 가면 상인들만 조합을 만들지 않고 수공업자들도 조합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자기야. 수공업 조합. 이것도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국제무역에서는 이제 뭐 사막길과 바닷길. 사막길은 전한 무제가 장거정을 서역에 파견해가지고 개척했죠. 여기 비단길, 사막길을 통해서 후한식의 불교가 들어오죠. 쿠샤낭주의 대승불교가. 이 사막길이 비단길이에요. 같은 말이야, 실크로드. 그리고 바닷길. 바닷길은 왜 나왔죠, 여러분들? 네, 바로 탈라프 전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배운 느낌이 들고, 실제 이슬람과를 배운 느낌이 들죠? 탈라프 전투는 누구랑 누가 싸운 거야? 당나라와 이슬람, 아바스 왕조가 비단길에 소유권을 놓고 격돌하지만, 여기서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거두면서 당나라는 패배하게 되고 제지술이 유출됩니다. 종이를 만드는 후한 때 환관 체륜이 개량한 이 제지술이 이 이슬람 세계로 유출되고, 이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유럽으로도 제지술이 건너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전투에서 당나라는 비단길을 잃어버립니다. 서역과의 중요한 무역 루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든 게, 육지로는 더 이상 서역과 교류할 수가 없다. 어디로 가자? 바다로 가자. 바닷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바닷길을 광저우에 만드는데, 이 광저우에 만든 바닷길이 개척이 되고요. 바다를 통해서 서쪽 지방을 교류하는 바닷길이 개척이 되고, 이 바닷길을 관리하는 관청을 광저우에 처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시박사예요. 언더 더 씨. 씨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다씨. 그래서 광저우에 이제 처음 만드는데, 시박사를 꼭 당나라에서는 최초로 설치했다라는 문장이 나와야 돼. 왜냐면 이 당나라 때만 시박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까지도 쭉 시박사가 존재를 해요. 그러다가 청나라 때 가서는 이 시박사가 사라지고 새로운 바다를 관리하는 기구인 해관이 만들어집니다. 해관. 바다를 관리하는 관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박사냐 해관이냐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 당나라 때는 광저우 한 곳에 처음으로 시박사, 바닷길을 관리하는 시박사가 설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당나라의 문화를 볼 건데, 제가 문화학 파트는 늘 이야기해요. 뭐만 하면 된다? 구분하면 된다. 이 사람이, 이 작품이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인가, 시대만 일대로 매칭시키면 돼요.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당나라의 문화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서구 설명하겠습니다.